그 집 아들 성재하고 결혼했던 애가요. 우리 조카 딸이었어요. 지점장은 말을 하다 멈췄습니다. 입술이 살짝 떨렸고 손에 쥔 찻잔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수빈의 머릿속이 잠깐 멈췄습니다. 성재, 첫, 결혼, 이혼, 서로 이어질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조각들이 그날 갑자기 한 줄로 연결됐습니다. 지점장은 수빈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을 끝낸 사람은 성재가 아니에요. 그 순간 수빈은 알았습니다. 이 집의 문제는 연애도 결혼도 아니라는 걸. 이 집은 사람을 들이는 집이 아니라 마음에 안 들면 사람부터 치워버리는 집이죠. 그의 엄마 얘기부터 해야겠네. 카페는 한산했습니다. 평일 오후 굳이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시간대 지점장은 일부러 이 시간을 골랐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너한테 이 얘기해도 되는지 솔직히 계속 고민했어. 지점장은 그렇게 말하며 천천히 숨을 고른 뒤 입을 열었습니다. 성재 엄마, 지혜 있잖아. 수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여러 번 박진석의 입으로만 들었던 이름이었으니까요. 그 사람, 바람나서 애 버리고 간 여자라고들 알지. 지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혜는 그런 사람 아니었어. 그 말은 변명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지혜는 도망친 게 아니야. 쫓겨난 거야. 수빈의 손이 자연스럽게 컵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지점장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박진석이라는 사람, 겉으로는 품이 있고 말도 논리적인데 잠깐 말을 멈췄다가 아주 솔직하게 덧붙였습니다. 속은 정말 계산적인 사람이야. 그 말은 고성이를 떠올리게 했지만 지점장은 분명히 박진석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아이를 데리고 나가겠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지점장은 수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아이 데리고 나가면 너는 사람 취급 못 받게 해주겠다고 했어. 그 말에 수빈의 숨이 잠깐 멎었습니다. 법이고 뭐고 다 동원해서 아이도 인생도 아예 못 살게 만들겠다고. 지점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아이를 두고 나올 수밖에 없었어. 그건 버림이 아니라 포기였고 사랑이 아니라 강요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 지점장은 다시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내 조카가 성재랑 결혼했을 때 수빈의 눈이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난 솔직히 반대 안 했어. 성재는 착했고 그 집안 분위기도 겉보기엔 괜찮아 보였거든. 지점장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문제는 결혼하고 나서였지. 그녀는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박진석이 조카를 사람으로 안 봤어. 며느리가 아니라 관리 대상이었지. 수빈은 이미 어떤 이야기인지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말투, 생활 방식, 친정. 하나하나 다 문제 삼았어. 성재가 감싸주려고 하면 아들한테 이렇게 말했대. 여자는 한 번 의심되면 끝이야. 그 문장이 수빈의 머릿속에 그대로 꽂혔습니다. 결국은 성재한테 선택을 강요했지. 지점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기 와이프를 버리든지 아버지 말을 따르든지. 그리고 아주 짧게 덧붙였습니다. 그 애는 끝까지 아버지를 못 이겼어. 이혼은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준을 지키기 위한 처분이었을 뿐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빈은 한 번도 휴대폰을 보지 않았습니다. 성재에게 말해야 할지, 말아선 안 될지 고민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결론은 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알려야 한다. 그리고 알린 이상 아무 일 없을 순 없다는 것도요. 다음 날 수빈은 박진석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우연도 충동도 아니었습니다. 의도된 방문이었습니다. 지혜 씨 얘기, 그리고 성재 씨 첫 결혼 얘기까지 다 들었습니다. 수빈은 앉자마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박진석의 얼굴이 천천히 굳어갔습니다. 누가 그런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죠. 수빈은 바로 끊었습니다. 회장님 인생에서는
다 정리된 얘기겠지만 그 기준 때문에 몇 사람 인생이 이미 망가졌습니다. 박진석의 눈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그 말은 질문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수빈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고 다 말할 수도 있죠. 그 순간 박진석은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는 예전 여자들과 다르다고. 울며 매달리지도 않고 설득하려 들지도 않고 대신 알아버린 사람이라는 걸. 괘씸하네. 박진석은 낮게 말했습니다. 너 같은 애들이 제일 위험해. 그리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성이 불러. 그 이름이 나오자 수빈은 오히려 담담해졌습니다. 이제 이 집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될 차례였으니까요. 고성이는 상황을 설명 듣지 않아도 모든 걸 알아챘습니다. 수빈의 표정, 박진석의 시선, 방 안의 공기. 그녀는 아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수빈, 너무 많이 알았네요.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리해야지. 그 말은 이미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성재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번엔 자신이 아니라 수빈이 다음 표적이 되었다는 걸. 수빈은 앉지도 않고 기침 한 번 하지도 않고 고성이 앞에 섰지만 그 태도 하나만으로도 고성이는 상대가 오늘 물러서지 않을 걸 알았죠. 그래서 그녀 역시 처음부터 웃지도 않았습니다. 성재 그 애 하나 망가지면 끝인 줄 알아요? 고성이는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다가 갑자기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을 스르륵 밀었어요. 안엔 종이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빈이 본 적 없는 서류들. 이거요. 수빈 씨 집 말소 기록이에요. 수빈의 심장이 순간 턱 막혔습니다. 어디까지 조사했냐고? 다요. 왜냐면 고성이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조심해야 하는 건 수빈 씨 하나가 아니니까. 그 말은 협박이 아니라 이미 판은 짜여 있었고 그걸 알려주는 말이었을 뿐이죠. 성재 엄마 얘기. 그거 당신이 알 만큼 단순한 사건 아니에요. 수빈은 한숨도 섞지 않고 말했습니다. 지혜 씨. 그분이 왜 집을 나갔는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왜 성재 씨의 첫 결혼이 아버지 때문에 무너졌는지도요. 고성이의 턱 근육이 완전히 굳었다. 지점장님, 그분이 말했어요. 성재 씨 아버지가 자기 며느리 될 사람을. 그만. 고성이가 손을 들어 말을 끊으려 했어요. 하지만 수빈은 그 손짓을 못 본 척했고 한 발 더 안으로 들어갔죠. 성재 씨를 위해서가 아니라요. 자기 체면 때문에 잘라낸 거라고요.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가족도 아무렇지 않게 내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그 순간 고성이 얼굴에서 표정이 싹 사라졌어요. 방금 전까지 있던 얇은 웃음도 형식적인 여유도 전부요. 아무 말이나 믿는 거 보니까 딱 그 정도 수준이었네요. 말투는 낮았지만 안에 담긴 건 경멸이었죠. 수빈 씨, 지금 본인 목숨만 걸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건 알고 말하는 거죠. 고성이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굽소리가 마루 위에서 또렷하게 울렸고 그 소리 하나하나가 압박처럼 느껴졌습니다. 지혜. 그녀는 그 이름을 일부러 낮게 아주 천천히 불렀어요. 그 여자는요. 자기 감정 하나 못 탓이어서 가정을 버린 여자예요. 그리고 그 딸 아니 잠깐 멈췄다가 말을 고쳤죠. 조카였죠? 그 애도 결국 똑같았어요. 수빈의 눈빛이 그제야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떠난 게 아니에요. 고성이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어요. 버려진 거죠. 그리고 이어서 속삭이듯 말을 붙였습니다. 버려진 사람들은요. 늘 남의 인생 붙잡고 늘어져요. 그 말에 수빈의 숨이 확 멎었어요. 지금 수빈 씨가 하는 것도 딱 그 꼴이에요. 자기 억울함 채우겠다고 성재 인생까지 같이 끌어내리는 거. 잠깐의 침묵 끝에 수빈이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말씀 정말 잘하시네요.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했죠. 누가 버린 건지, 누가 도망친 건지, 누가 먼저 망가뜨렸는지
그런 건 전부 말로만 정리해 오신 게 너무 익숙해 보여요. 그 순간 고성이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연기도 위장도 없는 얼굴. 오늘은 반드시 잘라낸다는 얼굴이었죠. 좋아요. 그럼 이제 잠깐 숨을 고르고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진짜로 손 좀 써볼까요? 고성이는 핸드폰을 꺼내 수빈 앞에서 그대로 전화를 걸었어요. 네, 매장 쪽이죠. 수빈 씨 건 그대로 진행하세요. 수빈의 심장이 아래로 쿵 떨어졌습니다. 아니요. 번복 없습니다. 잠시 말을 멈췄다가 차갑게 덧붙였어요. 말소 처리도요. 말소. 그 단어 하나에 수빈의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건은 박 회장님께 보고 올리지 말고 제가 직접 확인할게요. 수빈은 직감했습니다. 이 전화를 여기서 끊지 않으면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인생까지 지워질 거라는 걸요. 그만하세요. 수빈이 말했어요. 고성이는 천천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왜요? 이제야 시작했는데 수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성재 씨가 알면 저를 버릴까요? 흔들리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확인에 가까운 말이었죠. 고성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애요? 버리겠죠. 잠깐의 여유. 아니면 보호하겠죠. 그리고 덧붙였어요. 어쨌든 저한테 더 유리해요. 남자는요. 충격 한번 주면 누구 말이든 믿어요. 특히 아빠 말은 더. 고성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빈 씨는 이제 선택해야 해요. 지금 물러나서 본인 가족이라도 지킬 건지 아니면 성재 인생이랑 지혜 씨 인생까지 같이 묻을 건지. 그 말은 협박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고 그 방향이 수빈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차분한 확신에 가까웠죠. 수빈이 돌아서서 나가자 고성이는 잠시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채 가시기도 전에 바로 다른 번호를 눌렀죠. 네, 판은 제가 깔아둘게요. 잠시 상대 말을 듣다가 차분하게 덧붙였습니다. 남자 쪽은요. 박 회장님이 직접 움직이실 거예요. 그리고 아주 낮게 그러나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로 끝내죠. 정리되면 바로 보고 드릴게요. 그날 밤 이 집에서는 두 개의 판단이 동시에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고성이가 깔아둔 판이었고 다른 하나는 박진석이 오래 붙들고 살아온 자기식 판단이었죠. 그리고 가장 먼저 무너질 사람은 수빈도 성재도 고성이도 아니었습니다. 의외의 인물이었죠. 사람 보는 눈은 살리는 데 쓰지 않는다. 박진석은 아침 회의에 한 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죠. 늘 그렇듯 제 시간에 도착했고 늘 그렇듯 아무도 그의 얼굴에서 감정을 읽지 못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는 순간 사람들은 자동으로 허리를 세웠습니다. 그는 인사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박진석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보고서 다시 가져와. 임원 하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느 것 말씀이신지. 수빈. 그는 이름을 또렷하게 불렀습니다. 그 여자 관련된 거. 전부. 잠깐의 정적. 부인 쪽에서 이미. 박진석은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본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고성이 쪽이 아니라 박진석 쪽에서 다시 보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이건 확인이 아니라 개입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읽지 않고 판단했다. 박진석은 파일을 받아든 뒤 처음부터 넘기지 않았습니다. 중간도 맥락도 보지 않았죠. 그는 딱 필요한 것만 봤습니다. 성재와 교제, 과거 매장 근무, 지점장과 친분, 지혜와의 연결.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얽혔네. 그의 판단은 늘 이 말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상하다가 아니라 골치 아프다였죠. 이런 여자들이 제일 번거로워.
그는 혼잣말처럼 말했지만 옆에 있던 비서는 그게 결론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 인생보다 남의 과거를 끌어다 자기 자리를 만들려는 타입. 지혜의 이름이 나온 순간 박진석은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 여자랑 엮인 순간부터 이미 선 넘은 거야.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청재 상무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박진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 필요 없어. 알면 흔들리고, 흔들리면 괜히 생각을 하게 돼. 그건 아들에게 절대 허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은요, 한 번만 버리면 됩니다. 그는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차 안에서 내려진 결정. 그날 오후, 박진석은 고성희를 불렀습니다. 장소는 서재가 아니었습니다. 차 안이었죠. 이 집에서 가장 잔인한 판단은 항상 차 안에서 나왔으니까요. 그 여자, 박진석이 먼저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손이 길어. 고성희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서 더 골칫거리예요. 청재를 구하겠다고 나서는 여자는 항상 문제를 키워요. 박진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구하는 게 아니라 판을 뒤집으려는 거지. 잠깐의 침묵. 그리고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이번 거는 내가 끝낸다. 그 말에 고성희의 손이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직접이요? 그래. 그 대답에는 여지가 없었습니다. 너는 옆에서 흐름만 봐. 박진석은 아내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내 방식으로 간다. 괜히 내가 앞에 나서면 감정 싸움처럼 보여. 고성희는 그 말이 자기를 보호해주는 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동시에 자기가 한 발 뒤로 밀렸다는 것도요. 알겠어요. 그녀는 순순히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계산을 끝냈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자기 과거를 건드린 사람은 절대 그냥 두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날 저녁 수빈에게 한 통의 연락이 왔습니다. 매장이 아니라 본사 인사팀이었습니다. 번호를 보는 순간부터 수빈은 숨이 조금 막혔죠. 이수빈 씨, 근무 이력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말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빈은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고성희 쪽이 아니라는 걸요. 톤이 달랐고 속도가 달랐습니다. 겁을 주려는 말이 아니라 이미 방향이 정해진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이건 흔들려서 하는 연락이 아니라 이제 손이 들어왔다는 신호였죠. 수빈은 짧게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녀는 그때 알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몰아내려는 게 아니라 아이의 길을 막고 있다는 걸요. 같은 시간, 청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수빈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이유를 고성희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죠. 어머니가 또 무슨 말을 했겠지. 무슨 압박을 줬겠지. 그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움직였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청재에게 박진석은 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기준을 말하고 원칙을 강조하고 선을 그어놓는 사람. 말은 많아도 손을 더럽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어디선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말보다 먼저 사람의 자리를 치우는 타입이라는 걸요. 박진석은 그날 밤 비서를 불렀습니다. 집무실 불은 켜져 있었고 그는 서류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론을 낸 얼굴이었죠. 그 여자, 박진석이 먼저 말했습니다. 청재 인생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해. 비서는 잠깐 숨을 고른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용하게, 말 나오지 않게. 그 말은 법적인 절차를 밟으라는 뜻도 아니었고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하라는 뜻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설 수 있는 자리를 하나씩 없애라는 말이었죠. 기회부터 막고 관계부터 끊고 연결될 수 있는 길을 미리 잘라놓는 방식. 박진석이 가장 익숙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이게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여겼죠.
괜히 엮이면 더 시끄러워져. 그 말이 그의 결론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자신은 사람을 버린 적이 없다고. 그저 위험해 보이는 인연을 미리 치웠을 뿐이라고요. 고성이는 그 믿음을 옆에서 아무 말 없이 키우고 있습니다. 성재는 아직 모릅니다. 아버지의 기준이 자신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아니라 필요하면 언제든 내려올 수 있는 칼이라는 걸요. 그리고 수빈은 이제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 집에서 가장 무서운 건 악의도 분노도 아니라 확신이라는 걸요. 성재는 그날 아침부터 이상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수빈에게서 어제 밤 이후로 아무 연락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전화를 걸어도 안 받고 카톡도 확인을 안 했거든요. 피곤해서 잠들었겠지. 그렇게 넘기기엔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성재 씨, 잠깐만요. 회사 로비를 지나던 성재를 누군가 불렀습니다. 인사팀 직원이었죠. 평소라면 형식적인 인사만 나누고 그냥 지나쳤을 사람.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이수빈 씨 아시죠? 그 이름이 아무렇지 않게 나오는 순간 성재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직원은 주변을 한번 훑어본 뒤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본사 쪽에서 근무 이력 확인 요청이 들어와서요. 꽤 급하게요. 그제야 성재는 느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하나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박진석. 어머니가 아니라 이번엔 아버지였습니다. 박진석은 늘 이런 방식이었거든요. 큰 소리로 협박하지 않고 어느 순간 사람의 길을 조용히 막아버리는 사람. 같은 시간 수빈은 본사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출입증은 아예 작동하지 않았고 안내 데스크에서는 이름조차 조회되지 않았습니다. 이수빈 씨 맞으세요? 직원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선은 분명했습니다. 오늘은 내부 출입이 어렵습니다. 수빈은 그 말을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저 면접이나 징계 같은 건 아무것도 없는데요. 직원은 정해진 문장만 반복했습니다. 확인 중인 사안이 있어서요. 확인 중. 아무 설명도 없이 사람을 멈춰 세우는 말이었죠. 수빈은 그 자리에서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고성이의 압박은 버틸 수 있는 종류였다는 걸요. 불안했고 무서웠지만 그래도 도망칠 선택지는 남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박진석이 움직이면 달랐습니다. 이건 압박이 아니라 아예 존재가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수빈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 이게 그 사람 방식이구나. 성재는 결국 수빈을 찾아갔습니다. 본사 건물 앞 벤치에 앉아있는 수빈을 멀리서 보자마자 알 수 있었습니다. 울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더 위험한 상태라는 걸 성재는 알고 있었죠. 수빈아. 그 이름을 부르자 수빈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여기 왜? 성재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수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성재 오빠.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른 뒤 이렇게 말했죠. 박진석 회장님. 정말 무서운 사람이네요. 그 한 문장으로 성재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아버지가 한 거예요? 묻는 말이었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질문이었죠. 수빈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요. 수빈이 낮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무 설명도 없이 나 이름으로 권한들 다 없어졌어. 어디에서도 없는 사람처럼요. 성재의 손이 자연스럽게 굳었습니다. 그동안 성재는 아버지를 이해하려 애써왔죠. 냉정하지만 합리적인 사람. 감정은 없지만 기준은 분명한 사람. 하지만 지금 그 기준이 눈앞에 사람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성재가 처음으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수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빠가 미안할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이렇게 말했죠. 다만요, 오빠 집은 사람을 품는 게 아니라 언제든 사람을 쳐내는 집인 것 같아요. 그 말은 칼보다 깊게 성재 가슴에 들어왔습니다. 같은 시간, 고성이는 집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전화 한 통이 왔고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받았습니다. 네, 그렇게 됐군요. 전화를 끊은 뒤 고성이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성재가 직접 보게 됐겠네. 고성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감정 싸움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는 걸요. 그날 밤, 성재는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서재문은 열려 있었고, 박진석은 여전히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박진석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의 말투였죠. 수빈 일, 성재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하신 거죠? 박진석은 천천히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부정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선을 넘었으니까. 그 한마디에 성재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버지는 사람을 없던 사람처럼 만들었어요. 성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경고도 없었고, 기회도 없었고, 설명도 없었어요. 그냥 막아버렸잖아요. 박진석은 조용히 성재를 바라봤습니다. 살려두면 더 망가진다. 그리고 담담하게 덧붙였죠. 그래서 치운 거야. 그 말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성재는 그날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기준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행동은 언제든 자신에게도 향할 수 있다는 걸요. 수비는 이미 그 칼날을 온몸으로 맞았고 고성이는 그 과정을 조용히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성재가 이대로 포기할지 아니면 부러질 각오로 맞설지요. 성재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서재에서 아버지의 그 한마디를 듣고 난 뒤였죠. 선 넘었으니까 정리했다. 그 문장은 설명도 아니었고 경고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원칙을 통보하는 말이었죠. 차 안에서 성재는 시동을 끈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핸들은 잡고 있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기준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었고 수빈에게 가면 그녀에게 더 깊은 상처를 남길 것 같았거든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빈이었습니다. 성재는 받지 못했습니다. 수빈의 선택, 그리고 멈춤. 수빈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아주 급하게, 아주 조용하게요. 필요한 것만 가방에 넣었습니다. 옷 몇 벌, 서류, 통장, 그리고 휴대폰. 성재의 이름이 화면에 떴다가 사라지는 걸 수빈은 그대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죠. 지금 나까지 그 사람 인생에 짐이 되면 안 된다. 문을 나서려다 수빈은 잠시 멈췄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너무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도망치는 사람의 얼굴이었죠. 나만 사라지면 끝나는 걸까? 수빈은 짐을 내려놓고 바닥에 앉았습니다. 그때 고성이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정리는 조용할수록 완벽해요. 조용히 사라지면 모두 괜찮아질까요? 성재도, 이 집도, 자신도요. 하지만 수빈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정리가 아니라 굴복이라는 걸요. 같은 시간 고성이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전화 2통을 연달아 걸었습니다. 첫 번째는 재단 쪽이었죠. 성재 관련해서 외부 이슈 정리해주세요. 개인 감정 문제로 업무 집중이 떨어진다는 쪽으로요.
두 번째는 언론 담당 라인이었습니다. 아직 기사 내지 말고요. 대신 성재가 감정적이라는 인식만 조용히 퍼지게 해주세요. 고성이는 티나는 거짓말은 만들지 않죠. 항상 그럴싸한 이야기를 만듭니다. 아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날 밤 고성이는 박진석에게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성재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일상적인 보고처럼요. 요즘 성재가 좀 위험해 보여요. 박진석은 신문을 접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지? 매사에 감정적이야. 그 말은 박진석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고민이 아니라 정리의 시간이었죠. 아들이 아니라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리스크군. 그 순간 성재는 아들 자격을 잃었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고성이가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피가 섞인 사이인데요. 박진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거야. 감정이 섞이면 판단이 흐려져. 그 말이 끝났을 때 고성이의 입가에 아주 미세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성재의 주변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발언권이 줄었고 보고 라인은 자연스럽게 패싱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피했고 누군가는 괜히 말을 아꼈습니다. 그 모든 시선이 하나의 결론으로 모이고 있다는 걸 성재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쟤 문제 있어. 아무도 입 밖에 내진 않았지만 공기는 이미 그 말을 하고 있었죠. 성재는 그걸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한 회사 문제가 아니라 집에서 시작된 일이라는 것도요. 성재는 결국 수빈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집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연 수빈은 짐을 싸다만 모습이었습니다. 나 가려고 했어. 수빈의 첫 마디였습니다. 성재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수빈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끝내면 그 사람들 말이 맞는 것 같아서. 그제야 성재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물러설 생각 없어. 성재는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게.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결심에 가까운 선언이었죠. 수빈은 그 눈빛을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성재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선까지 와 있다는 걸요. 이제 이 집의 싸움은 감정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기준을 만든 사람과 그 기준에 맞서려는 사람의 싸움이었죠. 박진석은 성재를 아들이 아니라 정리 대상 후보로 올려놓았고 고성이는 그 과정을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가속시키고 있었습니다. 수빈은 사라지지 않았고 성재 역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였습니다. 누가 먼저 선을 넘느냐. 다음 파트에서 고성이의 조작은 한 단계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성재는 처음으로 반격을 선택하게 됩니다. 성재는 아침이 밝아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회사로 향했습니다. 이 집의 싸움이 거실이나 서재가 아니라 권한과 결정이 오가는 공간에서 시작됐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재는 평소라면 반드시 거쳐야 했을 중간 라인을 그대로 건너뛰었습니다. 곧장 이사회 자료, 접근 권한을 요청했죠. 비서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부회장님 쪽에 먼저 보고를. 성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판단할게요.
그 말은 회사 안에서 거의 들리지 않던 말이었습니다. 부회장의 허락 없이 움직이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같은 시각, 고성이는 재단 회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태블릿 화면에 알림 하나가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이사회 자료 열람 요청 성제. 그 순간 고성이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녀는 회의를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와 곧바로 전화를 걸었죠. 지금 누가 승인했어요? 상대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아직 거절은 안 됐습니다. 그 말은 이미 늦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들이 선을 넘었네. 고성이는 곧장 서재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박진석은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성재가 이사회 자료를 보고 있어요. 그 한 문장으로 설명은 끝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천천히 신문을 접었습니다. 드디어 그 말에는 놀람도 당황도 없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뉘앙스뿐이었죠. 이 자식이 자꾸 선을 넘네. 그는 낮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박진석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성재 쪽 접근 권한. 잠시 말을 멈췄다가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막아버려. 그 말은 회사 안에서는 아주 분명한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화면을 보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접근 불가. 이유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성재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움직였다는 걸요. 그는 곧바로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트북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수빈에게서 온 메시지.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빈이었습니다. 나 알아낸 게 있어. 성재는 짧게 답했습니다. 지금 만나. 수빈, 진실을 들고 오다. 두 사람은 사람 없는 카페에 앉았습니다. 수빈의 얼굴은 이미 마음을 정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지점장님 기억해? 성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이 나한테 얘기해줬어. 수빈은 말을 고르듯 천천히 이어갔습니다. 오빠 엄마 얘기. 그 순간 성재의 손이 컵을 쥔 채 멈췄습니다. 오빠 엄마는 도망친 게 아니래. 수빈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혼 서류에 사인한 날도, 아이 두고 떠난 날도 전부 박진석 회장님 쪽에서 정해놓은 일정이었다고 하더라. 성재의 숨이 조금씩 거칠어졌습니다. 그리고 수빈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지점장님 조카가 오빠랑 결혼했던 거 맞지? 성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결혼도 수빈이 말을 이었습니다. 박 회장님이 직접 나서서 끝냈대. 이유는 아주 간단했어. 본인 기준에 안 맞는다. 그 한마디였다고요. 성재는 웃음인지 숨인지 알 수 없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 흩어져 있던 퍼즐이 한 줄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재는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나를 선택한 적이 없었던 거네. 수빈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이미 모든 대답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고성이는 다른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수빈 쪽, 조금만 더 압박해 주세요. 이번엔 개인 문제가 아니라 신뢰 문제로. 상대가 물었습니다. 성재 쪽 반발이 클 텐데요. 고성이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야죠. 아들이 고립돼야
아버지가 움직입니다. 그날 밤, 박진석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성재가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늘 반발하던 아들이 이번엔 조용했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신경 쓰였습니다. 감정은 버렸다고 했는데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번엔 좀 다를지도. 성재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거슬렀습니다. 보고하지 않았고 허락을 구하지 않았고 조용히 진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수비는 사라지지 않았고 진실을 들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고성이는 조작을 방어가 아니라 공격으로 바꿨고 박진석은 자신의 기준이 흔들릴 가능성을 처음으로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집의 싸움은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성재는 아버지의 과거를 확신이 아니라 증거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이 집을 지탱하던 가장 단단한 기준을 정면으로 건드리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였죠. 성재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려다 결국 돌아왔습니다.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서재 쪽만 희미하게 불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지금이다. 서재 문을 여는 순간 문을 여는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이 공간은 어릴 때부터 허락 없이는 들어오지 못했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박진석의 기준이 가장 노골적으로 존재하는 방. 성재는 문을 열었습니다. 정리된 공간, 정리되지 않은 과거. 책상 위는 항상처럼 완벽했습니다. 서류는 각이 맞춰져 있었고 파일은 연도별로 정리돼 있었으며 금고는 늘 그렇듯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재의 시선이 책상 한쪽에서 멈췄습니다. 열려있는 서랍, 아주 미세하게 서랍 하나가 덜 닫혀 있었습니다. 성재의 심장이 그 순간 확실하게 빨라졌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실수 안 하는데 그는 천천히 다가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지의 이름이 적힌 봉투 하나, 책은 바랬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으며 겉면에는 단 하나의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지혜. 성재의 숨이 목에 걸렸습니다. 확신 직전의 순간 성재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있든 아버지가 평생 말해온 이야기가 진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재는 봉투를 열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건 보면 안 되는 거야.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재는 굳은 채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고성이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 고성이는 서재문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놀라지도 않았고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이 장면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사람처럼. 역시 여기 있었네. 그 말투는 질책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성재, 멈춰 서다. 성재는 봉투를 손에 쥔 채 말했습니다. 이게 뭔지 알고 계시죠? 고성이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걸 내가 알 필요는 없어. 그 말은 설명이 아니라 차단이었습니다. 봉투를 향한 손. 고성이의 손이 봉투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성재는 본능적으로 손을 뒤로 뺐습니다. 왜요? 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막으시는 거죠? 고성이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고성이는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진실이라는 건 누구한테나
도움이 되는 건 아니야. 그리고 한 발 더 다가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특히 너한테는. 그 말은 보호가 아니라 위협이었습니다. 결정적 한마디. 성재는 봉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한 번도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거 어머니도 알고 계셨죠? 그 순간 고성이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었습니다. 아주 잠깐. 그러나 성재는 봤습니다. 고성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단번에 빼앗아 서랍에 넣고 잠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이건 너를 위한 거야. 그 말은 가장 잔인한 변명이었습니다. 성재의 침묵. 성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진실을 몰라서가 아니라 보고 싶지 않아서 보지 않았다는 걸. 그리고 고성이는 그 선택을 가장 잘 알고 있었고 가장 적극적으로 지켜주고 있었다는 걸. 그날 밤 박진석은 서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 모릅니다. 아들이 문턱까지 왔다는 걸. 그리고 그 문을 누가 닫았는지도. 오늘 이야기에서 드러난 건 단 하나입니다. 이 집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소문이 아니라 기준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 성재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과거를 의심이 아니라 확인하려 했고, 수빈은 도망치지 않고 진실을 들고 안으로 들어왔으며, 고성이는 이 모든 걸 가장 빠르게 감지하고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막아섰습니다. 박진석은 아직도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지만 그 믿음은 이제 누군가의 인생을 정리하는 수준을 넘어 증거를 숨기는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다음 회차에서 성재는 우연이 아닌 방식으로 아버지의 과거에 다시 접근하게 됩니다. 그땐 누군가 막아설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화려한 날들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을 켜두시면 다음 이야기에서 이 집의 기준이 어디까지 무너지는지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